여기까지 했죠? 소선 변형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소선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10편은 탄성을 잃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는 소성 변형 구간에서 10편의 결정물 및 원자의 결합 때 변형이 일어나 영구적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여기 형광펜 표시 10편의 결정물 및 원자의 결합 상태의 변형. 그래서 영구적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 여기 표시. 이건 뭐다? 영구적 변형이 생긴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구적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형광펜 표시.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자, 여기 요 시작되는 그 지점의 이 응력,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뭐라고 하나? 항복 응력. 소성 변형 구간에서는 10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 여기 10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 밑줄 치고요. 변형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심하게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자, 그러면 3번 변형 경화 구간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끝나면 변형 경화 구간 밑줄 치고 3번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10편의 변형률이 증가한다. 이건 뭐 계속 그죠? 응력이 증가하면 10편의 변형이 증가하는 거죠. 급격하게 2단계에서 증가했다가 3단계에서는 그냥 증가. 급격한 건 아니지만 증가. 자, 여기도 밑줄. 응력이 증가하면 따라 10편의 변형이 증가한다. 밑줄 치고. 자, 응력이 계속 증가해 극한 응력을 넣으면 네킹 구간의 집. 여기 형광펜 표시. 응력이 계속 증가해 극한 응력을 넣으면 네킹 구간의 질이 형광펜 표시. 변형 경화. 여기 뭐 별로 없어. 정보가 별로 없죠. 거의 정보. 여기서 중요한 건 극한 응력을 넘었을 때 네킹 구간에 진입한다 정도? 오케이? 극한 응력을. 네킹. 자, 밑줄 치고 4번 네킹 구간. 4번 네킹 구간에서는 10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하는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 10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아까 우리 쇠 어떻게 됐죠? 딱 끊어져 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게 네킹 구간에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줄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 10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밑줄 그냥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여기가 요거 탄성 구간.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두 가지가. 자, 계속 볼게요.
이처럼 영광의 인장시험에서는 4개의 부분과 항복 응력 및 극한 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장하중이 가졌을 때 영광이 가는 거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재료이기 때문이다. 밑줄 쳐볼까? 인장하중이 가졌을 때 영광이 가는 거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재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이거 실험 뭐로 했죠? 영광이라는 금속 물질로 했거든요. 근데 걔는 탄성이 있는 금속 물질이야. 지금 늘어나는 거죠. 자, 반면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세모꼴로 바로 반대된 게 나오겠지. 취성 재료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 탄성 구간을 넘어선 인장하중이가 있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재료 형광펜 표시. 그러니까 연성 재료보다 취성 재료에 좀 더 여러분들 포인트를 둬서 지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취성 재료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뭐 고무 같은 건 당연히 연성 재료일 거고 유리는 뭘까? 유리는 취성 재료를 갖고 올 것 같아,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취성 재료는 여기도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취성 재료는 항복 응력과 소성 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 응력이 뚜렷하다. 여기 있었고 항복 응력, 그죠? 근데 소성 변형 구간 이게 뚜렷하지 않대. 왜? 왜 취성계는 이게 뚜렷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늘어나는 구간이거든. 근데 취성이 늘어나질 않아. 이게 뚜렷하지 않고 요거 극한 이게 뚜렷해. 왜? 이거 넘어가서 여기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있다가 부서지니까 그게 취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뚜렷하게 다.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를 연성에 거의 없어서 탄성 구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질 때 거의 늘어나고 파란색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다. 여기 형광펜 표시했죠? 취성 재료는 항복 응력과 소성 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 응력이 뚜렷. 형광펜 표시 여기 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서 영구적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먼저 허용 응력을 산출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는 항복 응력을 형광펜 표시, 취성 재료는 끊고 이어서 해주지 말고 웬만하면 끊어주세요. 항복 응력을 끊고 취성 재료는 극한 응력을 각각 안정계수로 나눠 허용 응력을 구한다. 연성 재료에서는 얘가 이제 중요하고 취성 재료에서는 극한 응력이 중요해요. 자, 이때 안정계수는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냥 밑줄 쳐보자. 안정계수는 부재가 살짝 건너뛰고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정계수는 허용 응력을 항복 응력이나 극한 응력보다 낮추기 위해서 1을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을 한대요.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정계수가 1 미만으로 되면은 뭐 이제 변형이 생기거나 부서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정계수는 밑줄치고 1을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되다 밑줄치고 두 개 연결. 안정계수는 1을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안정계수가 클수록 허용 응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최대값이 낮아. 응력의 최대값이 낮아. 허용 응력을 구하면 허용 응력의 부재의 단면의 면적을 곱해 허용 하중을 산출할 수 있고 이는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문장만 밑줄 좀 쳐보도록 할게요. 부재의 단면적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질 수 있다. 힘을 받는 단면의 면적이 달라지면 하중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것도 뭐 상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요.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앞으로 다시 가서 두 번째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입문 질문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그 용어들이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약간은 느낄 수도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방금 했던 이후 질문보다는 쉽습니다. 훨씬.
볼게요. 26번 질문입니다. 26번 질문.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자, 22, 26.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해를 지식 구조, 즉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줄에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밑줄 치고 그 다음 줄 넘어가서 세 번째 줄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밑줄 치고 두 개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이해했어. 그래,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지. 그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런 도덕적 이해가. 그게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콜버그가. 그래,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린 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누군가 길을 가다 그걸 밟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에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문답법을 사용했습니다. 묻고 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답을 하고 있어. 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질문에서는 뭘 좀 얘기하는 걸까? 어쨌든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이 아닌 이것과 좀 다른 내용을 아마도 설명할 확률이 90% 이상이겠죠. 그럼 보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블라지 색깔 펜으로 동그라미 블라지 그냥 못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지 뭐. 그죠? 오케이. 자,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죠?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대요. 실제로 이렇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블라지는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형광펜 표시해야 되는데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봤대. 이건 뭐죠? 블라지와 콜버그의 공통점. 블라지와 콜버그의 어떤 콜버그가 주장하는 바의 공통점이죠. 공통점.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 근데 콜버그와 달리 도덕적 이해가 자아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봤대. 여기까지 형태를 쭉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았지만 다음에 뭐 이렇게 빗금을 좀 쳐줘서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앞에는 공통점, 뒤에는 차이점. 그지? 앞에는 공통점, 뒤에는 차이점. 그러니까 블라지는 뭘 강조한 거야?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럼 이게 무슨 어떤 걸까? 자아가 통합된다는 게 뭐 뒤에 설명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대. 색깔 펜으로 밑줄. 자아의 능동적 역할 강조. 자아의 능동적 역할 강조. 강조하면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했는데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이다.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 사이에 뭐가 있어? 그 과정이 있다는 거야. 과정. 알겠죠? 아마 끝난 거죠? 도덕적. 이 사이에 과정. 이 사이에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대. 여기 생각하는 비중.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 기존의 학자
기준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냥 밑줄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준학자들은 야, 자아가 뭐야? 자아가 뭘까? 그게 관심을 뒀어. 근데 블라지는 자 빗금치고 블라지는부터는 색깔펜을 밑줄 쳐보자.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대요. 밑줄 쭉.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건 뭐죠?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건 자아가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밑주시고,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여기 색깔에서 밑주시고, 그 다음 줄 넘어가서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 밑주시고,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색깔펜을 밑주시고.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중심에 놓을지를 각자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니까. 나는 도덕이 중요해. 나는 돈이 중요해. 나는 가족이 중요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 위치,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 몰라지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대요. 여기 색깔펜을 밑주십니까? 인간은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어떤 존재다? 능동적 존재로 능동적으로 자아를 구성하는 존재다. 문제도 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볼게요.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요 문단 그 다음 문단에서 쭉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이 문단 되게 중요한 문단, 이 문단이 자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서 도덕적 정체성. 뭐가 있어? 심리적 요소 세 가지가 있어. 오케이? 이 과정, 여기로 나아가는 게 과정에서 심리적 요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 1번, 형광펜 표시, 도덕적 책임감 2번, 자아의 가성 3번. 형광펜 표시하고 번호 붙이는 거. 뭐 여기는 쓸까? 자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다.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 핵심 구성 요소. 핵심 구성. 핵심 요소. 핵심이다. 자아 모델.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도덕적 정체성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일러준다. 형광펜을 표시해 주세요. 여기는 전부. 도덕적 정체성은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일러준대요. 해야 할 행동의 방향.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의 가성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대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해요. 추동력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추동력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은 방향, 행동의 방향,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의 가성은 추동력,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추동력 제공.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 거. 추동력 제공해서 행동을 이끈다.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행동을 이끈다. 추동력을 제공해 행동을 이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 표시 형광펜으로.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 표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거래요. 여기도 형광펜 표시.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나란 자에게는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게. 자,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대. 뭐 각각 그냥 가볍게 밑줄 쳐볼까?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 그리고 정체성은 본질적 자아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자, 도덕적 통합은 여기 형태인 표시. 도덕적 통합은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형태인 표시. 두 개 연결. 도덕적 통합은 뭐다?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게 도덕적 통합인 거죠. 브라질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일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연하겠죠. 나는 도덕이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 도덕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도덕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사람 당연히 도덕적 행동 안 하겠지.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어떻게 해야 돼?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밑줄 쳐보자.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적 이해도 필요하고요.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대요. 밑줄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 책임감. 형광펜을 표시해주고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냥 가볍게 밑줄 쭉 쳐보자. 뭐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거죠. 도덕적 책임감이 이런 거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도덕적 책임감인데,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 통합된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다 형광펜 표시.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도덕적 책임감. 여러분, 이게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이 만들어진 게 도덕적 정체성인 거고,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 통합돼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책임감이 되는 겁니다. 형태 표시하면 되고,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면서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잖아. 책임감을 남이 부여합니까? 책임은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게 아니라 뭐다?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보자.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 도덕적 책임감인 거죠. 그 스스로 도덕적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누가 뭐 시켜서 뭘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스스로 이걸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연예인 중에 강하늘이라는 배우 아시죠?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도덕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거 이렇게 그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현장에서 누가 쓰레기 버리잖아. 그럼 그걸 이제 줍는데 스태프들의 그런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쓰레기 주변에 이거 다 줍고 막 이렇게 버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버린 거 아니거든. 그런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계속 넘어가서 세 번째, 자아의 관성.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자아의 관성. 자아의 관성은 가볍게 밑줄 쳐볼까?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개념 정의했고요.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 자아 일관성이잖아. 일관성. 자아 일관성. 일관 4개.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과
일치되게끔 그렇게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경향성을 자기관성이라고 하는데, 블라지에 의하면 자기관성은 단지 본능적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 여기 형용사 표시해볼게요. 자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전하는 자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표시. 얘는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온다. 얘로부터 나오고,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 도덕적 책임에서 도덕적 행동을 해. 이 책임감을 받는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해. 그때 뭐? 자일관성이 얘네 두 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서 이게 도덕적 행동으로 이 책임감이 이렇게 이어져. 그때 얘네들을 뒷받침해주는 게 이 일관된 자일관성이라는 거야. 책임감이 행동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일관성 있는 태도인 거잖아. 그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깨지는 거야.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야. 그죠?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과 같은 도덕적 범위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여기도 마지막 문장 줄 쳐볼게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앞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죠? 그죠? 나한테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앞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온 거고. 문제를 좀 주고 과제 감상해야겠죠? 와, 근데 나 빡치게 했네. 빡치게 했어. 그지? 그게 나 때문이야. 과제 다 꺼내보자. 다 펼쳐놓으세요. 감상하기 쉽게. 펼쳐놔주세요. 고전문법 들어가고, 그죠? 뭔가 딱 명확하게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 고전문법 들어가고 모의고사 빼면 고전문법이랑 상포관계? 네, 스테이플러 있어요. 네, 있어요. 방송하는 일. 스테이플러는 뭐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얘들아, 고전문법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하니 어떻게? 많이 주세요. 그 심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좀 난이도가 좀 더 어렵거든요. 뒷내 먼저 봐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복습을 좀 하고 있을까요? 복습.
뭐 모여서 다시 한번 봐도 돼요. 다른 지문들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 모니터업이 계속 보니까 너무 아프다. 아이피드. 너희도 그러니? 젊은 너희들도 그러니 혹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 좋겠다. 나랑 눈 바꾸자. 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이거 약간 시작하는 느낌. 되게 붙였어요. 왜? 이게 지금 필진 시점 애초에 필진점이 애초에 이거보다 소스가 아니 여기 보면 약간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대. 누가 정말 과정사 하고 있을게요. 과정사 하겠습니다. 이거는